예, 강력 범죄자나 마약 사범이 구속되면 수사당국은 이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미제 사건이나 유사 사건의 현장 DNA와 대조해 범인 검거에 활용하는 건데요. 지난 2010년 DNA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가능해진 일입니다. 네. DNA법 5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연수 기자가 나와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DNA법이라는 게 있었군요. 네. 예. 어떤 법입니까? 네, 법률이 시행된 게 2010년 7월 26일부터였으니까 이제 거의 딱 5년이 됐습니다. 이 법률 시행 직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그때 당시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법이라고도 불리고 그랬었죠. 네. 이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 또 강력하게 이런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던 무렵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흉악범죄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인데요.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서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 확인 정보를 국가수 유전자 감식센터에 보관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 11개 주요 범죄라고 하면 성범죄를 비롯해서 살인, 강도, 또 방화나 상습 폭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구속된 피의자 동의를 얻어서 구강 점막에서 채취를 하고요. 이 재범을 일으킬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DNA만 가지고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DB와 비교를 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제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미제 사건 해결인데요. 이미 수감된 범죄인이나 또 다른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 DNA를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을 했지만 그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그 DNA와 대조를 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7월 21일, 그러니까 그제 기준인데요. 그제 기준으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해결한 미제 사건이 검찰의 경우 1,597건, 경찰이 2,867건으로 모두 더하면 4,400여 건 정도 됩니다. 죄명별로 보면 절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성범죄, 또 살인도 30건 이상 해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2002년에 서울 아현동에서 그 20대 주부가 2살 난 딸과 집에서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 DNA를 채취를 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서 결국 이 사건이 미제로 종결이 됐었는데요. 네. DNA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속된 피의자와 수용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한 수감자가 이 DNA 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13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해서 기소를 한 교도소 수감자랑 있습니다. 일치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감돼 있는 수용인들의 DNA도 검찰이 모두 채취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성범죄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DNA 증거같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만 확보하고 있으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이제 축적이 돼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DNA 신원 확인 정보만 20만 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구속된 피의자와 수용자의 DNA부터 보면은 집계가 이루어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검찰이 8만여 건, 경찰이 3만 9천여 건, 거의 4만 건 가까이 됩니다. 합계가 12만 500여 건 정도 되고요. 이 가운데 폭처법 위반이 가장 많고 이어서 절도와 강도, 또 추행과 성폭행 같은 성범죄로 인한 등록도 많습니다. 또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DNA도 4만 8천여 건 정도 되니까 17만 건을 넘었는데요.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20만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20만 건이면 상당한 양이고 이 DNA 자료도 결국 데이터라는 건데 네. 그럼 이 같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갈수록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용인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또는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 DNA 정보를 삭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무척 예외적이다 보니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삭제된 건이 다 해서 2,40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취 건수 대비 삭제 건수 비율이 2%대로 무척 낮은 셈이죠. 이 DNA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에서 헌법을 위반한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 8월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보충 의견에서 모든 수용인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사망 시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하는 게
필요한가 의문이 없지는 않다. 범죄의 중대성, 또 재범의 위험성, 범죄 예방의 필요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범위에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범인을 뭐 잡는 것도 이제 뭐 필요하겠지만 이제 무분별하게 뭐 일반인들 DNA까지 이렇게 네. 다 이렇게 채취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채취할 때 잘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DNA라는 게 지문과 똑같은 개개인의 생체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체 정보를 국가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거든요. 범인의 조속한 검거라는 법의 제정 취지를 넘어서서 무차별적으로 수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 2013년에 정의단 서기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DNA 채취 인원의 99.6%가 법원의 영장 없이 본인 동의서만으로 채취가 됐다고 합니다. 검거 채취 과정에서 과연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또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인들이 DNA가 무엇인지, DNA 네. 채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을까라는 지적인데요. 죄명별 채취 건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폭처법 위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비가 붙어서 주먹 휘두르면 이게 폭처법 위반이 됩니다. 시국 집회나 노동 집회에서 경찰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을 해도 폭처법 위반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이 쌍용차 노동자들, 또 철거민들, 농민들이 집회에서 폭처법 위반으로 DNA 채취당하는 경우가 온당한가? 과연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DNA법 제정 취지에 해당을 하는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DNA법 5년을 맞았으니까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보완책도 한번 모색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폭처법을 저질러도 DNA 채취를 합니까? 네, 그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런 부분이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좀 예, 해야 될 이제 것 같아요. 상습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군요. 보고 제출합니다. 예, DNA법 시행 5년 성과의 과제, 사회부 나윤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